예,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정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드디어 반등을 한 것 같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2023년도에 0.73명이었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이게 0.75명으로 좀 올라간 것 같다 하면서 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를 계속 해나갈 거다. 플러스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을, 앞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되는 나라가 없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낮아도 제일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국 이거 정말 대단한 나라네, 곧 없어지겠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까지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0.75명이냐 뭐 아니면 뭐 74명이냐 뭐 이 정도 가지고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건 너무 낮아도 굉장히 낮은 그러한 숫자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요. 조선일보에 보도된 그러한 기사를 여기 그냥 옮겨왔는데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0.75명 정도 될 것 같다. 우리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렇게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0.72명, 2023년에 0.72명에 비하면 드디어 반등한 게 아니냐. 여기 보면 계속 떨어지다가 이게 약간 올라갔으니까 다시 반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반등인가? 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평 기사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사람들이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막 출산도 미루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그러한 상황이 좀 끝나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출산해서 좀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등이라고 보기 참 어려운 것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2000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쭉 떨어지다가요.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기서도 바로 1.3명까지 2012년에 이렇게 반등하다가 그 뒤에 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반등하는 듯 하다가 계속 2015년부터 계속, 줄곧 빠르게 이렇게 떨어져 왔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그러한 정책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어떤 저출산 대책이 과연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까? 지난해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인구부죠. 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만들겠다는 것도 지금 뭐 전혀 이제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이 과연 강력한 그러한 어떤 출산율 높이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9년 만에 반등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반등이라고 봐야 되느냐. 더군다나 0.72명에서 0.75명으로 올라간 게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인구 비상대책 회의에서 야 드디어 9년 만에 출생아 반등이 확실하게 일어난 것 같다. 그 이유는 지난해 인구 동향을 이제 통계청이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했는데 출생아 수가 보니까 11월 통계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한 14.6%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게 한 5개월 연속 증가한 거더라. 더군다나 1월부터 11월까지 봐도 누적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한 3% 늘었으니까 앞으로 12월 통계가 더 나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0.75명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더 통계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통계청의 인구 동향 좀 전에 그 주영환 부위원장이 언급한 그거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출생 아수와 사망자 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 매달 출생아 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 한 2만 명 정도 수준
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현재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17,500명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약간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는 사망자 수는 지금 한 29,000, 한 3만 정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숫자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그 갭이 뭐예요? 그만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은 지금 한 2만 명인데, 돌아가시는 분은 3만 명이다. 그럼 매달 1만 명 정도씩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실제 그래서 총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매년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더 이 감소폭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지난해 11월 이제 출생아 수가 2만 명 정도 되었고, 그게 전년 동기 대비로 한 14.6%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래프에 그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뚜렷하게 보기에 좀 컬러가 아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 수가 2만 95명인데, 이 숫자는 그 전년도 2023년 11월 17,530명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어났다. 그리고 그 전년도 2022년 11월 18,981명보다 좀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전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뭐 한 90, 11 뭐 이렇게 최근 약간 좀 증가했다 해서 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그러한 어떤 통계 자료는 뭐냐면, 혼인 건수도 많이 증가했더라. 우리나라는 결국 혼인을 해야지만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물론 유럽이나 뭐 이런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는 혼 외 출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그러한 커플들이 또 많이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결혼한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출생아 수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 보면 이 혼인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2024년 숫자인데, 월별 이제 혼인 추인데, 그게 보니까 지난해가 지지난해에 비해서 그리고 또 지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이나 2023년에 비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로나 이후의 상황도 있고, 물론 최근에 정부가 전혀 이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기대한 것만큼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충분하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 이게 지금 한경에 나와 있는 기사에 있는 그래프가 좀 나름 예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옮겨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이면서 올해 0.74명 또는 0.75명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숫자는 홍콩이 지난해 0.7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0.72명이었고, 올해는 한 0.73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홍콩은 좀 추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대만이 보면 0.87, 0.86 정도 되고, 중국도 한 명 정도 되고, 일본은 1.2명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홍콩보다는 좀 높아지겠네. 그러니까 드디어 꼴찌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웃었어요.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래, 홍콩하고 비교해서 이제 꼴찌는 면했다. 전 세계에서 단연코 꼴찌죠. 어떻게 홍콩이 나랍니까? 이거는 중국의 일부이고요. 더군다나 그냥 조그만 도시예요. 그 도시 인구 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고, 이러한 곳과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이게 국가별입니까? 이게 국가? 홍콩은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연코 꼴찌다. 어떻게 홍콩만도 못한 상황, 어떻게 보면 홍콩만도 못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2020년에 합계 출산율이 지금 보면 홍콩보다 우리나라 더 낮잖아요. 홍콩 0.89명인데 우리 0.83명이었다가 그랬더니 떨어졌다 최근에 약간 반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라다운 나라,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나름대로 경쟁하려고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합계 출산율이 단연코 낮아요. 0.7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해에 0.75명을 늘어나도 중국 1명에 비해서, 아니면 일본의 1.2명에 비해서 단연코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진행이 되었다. 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 정도 이렇게 수준에 있는데, 그래서 아직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의 이 합계 출산율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낮아도 이게 많이 낮은 거예요. 이게 1.2명하고 0.72명이면 이게 무려 0.5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인구 소멸도 제일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한 206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인구 고령화 수준을 유지할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려왔어요. 어쨌든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지난해 2월에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 조사에 있는 자료인데요. 지난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그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고, 그때 태어난 아이 수가 23만 명 정도였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감소했는지 이렇게 보세요. 70년만 하더라도, 저는 뭐 70년 이전에 태어났습니다만, 100만 명씩 이렇게 태어났고, 한 4.53명.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 100만 명씩, 그 당시에도 100만 명씩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제, 그렇게 태어났고, 합계 출산율이 당연히 더 높았고요. 더 높았는데, 100만 명 그러한, 시대에 정말 조그만 그 강의실에 한 반에 막 무려 한 7, 80명, 100명까지 이렇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오전반, 오후반 막 나눠서 막 수업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보면 한 반에 한 10명 남짓 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적은 수의 학생을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물론 좋은 일인데, 이게 과연 정말 꼭 정말 좋다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문제는 아이 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그렇게 점점 더 그 각 반에 그 아이 수가 줄어드는 거고, 좀 있으면은 이제는 그렇게 아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학교가 계속 폐교되는 상황이 이제 전국적인 상황을 넘어서 이제 서울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어쨌든 그래도 출산율이 높아졌으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이제 그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9년 만에 반등한 거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좀 없앤 그런 정책이 주요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지난해 뭐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을 했다. 그게 나름대로 도움이 됐고, 뭐, 결혼과 출산하면 증여세도 뭐 1억 원 추가로 뭐 공제하는 제도를 뭐 도입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더군다나 지난해 6월에는 이 그 결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그러한 사람이라도 일단 결혼해서 아이를 새로 낳으면 특별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 뭐 육아, 유직, 휴직 급여도 이게 월 150만 원에서 한 250만 원을 올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제도가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니까 출산율 높아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10개월의 사실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정책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그 플러스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정부가 노력도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들 연말정산 다 하셨을 텐데, 2025년 연말정산에서도 보면 올해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뭐 50만 원 뭐 세액 공제도 해주고, 뭐 또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뭐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뭐 비과세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또 8세부터 20세 자녀 2명에 대해서 뭐 추가 공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5만 원 더 올려줬다고 또 해요. 뭐 그걸 또 6세 이하 뭐 의료비 전액 공제해줬다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한 1, 20만 원 더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날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소위 그 서서히 뜨거워지는 그런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와 비슷한 형국인데, 너무 한가한 정책만 이렇게 계속 내놓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제가 뭐 여기 전혀 뭐 칭찬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나름대로 이제 현재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저출산
그 핵심 과제가 있는데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일과 가정 양립이 이제 첫 번째 분야인데 거기 보면 단기 육아휴직을 더 도입을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육아휴직 급여도 뭐 계속 올리겠다. 아빠 출산휴가도 또 여러 더 확대하겠다. 뭐 그런 등등 또 가족 돌봄 휴가라든가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것도 더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돌봄이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 거기에 보면 뭐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겠다. 단계적 지금 급해 죽겠는데 단계적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조금씩 자꾸 늘려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엉뚱한데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출산 이 출산율을 더 높이겠다는 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걸 왜 여기다 쓰지? 이걸 차라리 이런 데 쓰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늘봄 프로그램도 이것도 단계적으로 무상을 운영하겠다. 이게 왜 난 단계적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끓는 물에 지금 끓는 물에 여기 개구리가 쏙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곧 이제 삶아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단계적으로 하면 그 사이에 다 이게 삶아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계적이라는 말을 지금 쓸 수가 있는 거냐. 뭐, 이거 말고 어쨌든 틈새 돌봄도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거 확대한다. 다 이게 결국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아직도 한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 관련해서도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걸 갖다가 앞으로 더 늘려주겠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 기준도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더 확대하고, 이거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어쨌든 한시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거 말고 뭐 출산 가구에 대해서 뭐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 또 뭐 출산 가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공을 추가로 일에 더 허용하겠다. 뭐 또 결혼 특별 세액도 공제를 또 신설하겠다. 좀 전에 제가 연말정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뭐 난임 시술 대폭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1번이에요. 이거 제일 잘했다고 1번을 갖다가 딱 끄집어 놨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돈을 빌려주는 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게 결국은 지난해에도 한 27조 원 소위 얘기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돈을 푼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이자를 그만큼 약간 좀 깎아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라고 만드는 거예요. 계속 집을 사도록 하게 되면 결국 이 젊은 가구들이 그래 내가 빚내서 집 사야 되지? 그냥 시중에서 그냥 주택담보대출하거나 신용대출보다는 보니까 야 금리가 이거 뭐 최소한 뭐 1% 2%포인트 더 낮네. 그러니까 그 돈 빌려가지고 집 사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출산율 높인다고 정말 생각해서 했을까요? 정말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순수하게 이거 집값 띄우려고 하는 정책 아닌가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주택 경기가 나쁘니까 이 젊은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이거 돈 빌려줄 테니까 싸게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수요가 또 몰리면 그 집값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빌려준 사람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계속 젊은이들이 계속 이제 결혼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점점 더 주거 사다리는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하는 정책인가요? 집값을 차라리 안정화시키는 게 맞는 거죠. 만일에 이 집값이 도리어 확 떨어지면 돈을 싸게 빌려줘서 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 건가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차라리 이 특례 주택 공급을 확대해라. 이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짓고 그걸 빌려줘라. 그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이 아니라 신생아 특례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신생아 특례 보조금을 줘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만약 집을 사겠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만큼 집을 싸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게 되면 결국 금리가 더 낮으니까 그래서 뭐 몇 억 빌리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은 집을 사고 나중에 그 빚더미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예?
아이도 더 못 키우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 그래서 집값 뛰고, 그래 또 결혼 못하니까 아이 못 낳게 되고, 그러니까 또 특례 대출 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집값도 뛰고, 그러니까 또 젊은 더 힘들고. 그게 아니라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젊은이들,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쓰는 걸 가지고 이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옳지 못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2025년에도 또 어쨌든 더 추가적인 정책을 내세우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속으로 좀 웃었어요. 제가 이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도 이제 지난해 반등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내놓겠대요. 그래서 뭐냐면 거의 인구 비상 대책 회의에서 나온 건데 우선 뭘 하냐면 미성년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이나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을 추진하겠대요. 아 정말 거기서 할 일 되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이게 과연 대책이에요? 예? 아, 정말 너무합니다. 더구나 또 전국 휴양림 37곳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이 지금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가 있는데 우선 예약 제도예요. 그것도 우선 예약 뭐 싸게 준다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전국 휴양림 47곳으로 확대하겠대요. 이게 도대체 대책입니까, 이게? 아,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지금 이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기왕이면 그 사기업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맞지. 아, 공무원들만 이렇게 딱 덜컹 해버리면 또 이게 말이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현무슨 너 왜 자꾸 이렇게 딴지만 거느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드려왔어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이 혼인율이 또 제일 낮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결혼하는 그 연령이 제일 늦어요. 또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거의 하나만 낳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왜 결혼을 제일 안 하지, 우리나라가? 또 왜 우리나라 결혼을 왜 늦게 하지? 왜 결혼해도 아이를 거의 갖지 않거나 하나밖에 안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알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뭐 결혼할 상대도 있어요. 연애도 하고 있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취업이 돼도 거의 이게 임시직이고 굉장히 불안정해요. 내가 언제 제가 제대로 이거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출산해야 되겠다 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거의 1년 동안 거의 뭐 취업 재수도 하고요. 취업 재수한 다음에 취업을 해도 뭐 인턴직이고 뭐 비상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결혼 엄두를 낼 수 없다. 운이 좋게 취업을 했는데 그 일자리가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이제 다시 몰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지방에서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집값이 서울 수도권은 이게 비싸도 너무 비싸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소득 대비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운비오 그러한 그 국제적인 그러한 주택 가격,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비교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우리나라 서울 평균적인 주택 가격인 평균적인 그 가계 소득 대비로 한 27배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서울 뉴욕, 미국 뉴욕 제일 비싸다는 그 동네 거기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비싸다. 거기는 한 14 정도 돼요. 13 내지 14. 이게 딱 2배 더 높은 거죠. 야,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거기 집값은 비슷하거나 도리어 더 거기가 비싸거나 우리 여기가 비싸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소득 수준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5배 더 높잖아요. 더 높으니까 집값도 2.5배 높으면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은 낮은데 집값만 그 미국하고 비슷한 미국 서울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뉴욕 맨하탄하고 비슷해요. 서울 강남이. 그러니까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런던에 비해서도 2배고요. 동경에 비해서도
2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는 대부분 후진국이에요. 또 중국의 뭐 상하이라든가 뭐 베이징이라든가 문제가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거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또 출산율도 낮아요, 중국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 늦게 하고 아이도 못 갖고, 그리고 살만한 집이 없으니까 이거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껏 한다는 게, 그래, 내가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아니면 신세가 특례 대출해가지고 싸게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 집 사라. 그게 정책입니까? 예? 그게 정책이에요, 솔직히? 그게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장 못 짓게 되면 일반 그 민영주택이라도 보조금을 결혼하고 그리고 출생하면 보조금을 좀 줘가지고 좀 그래서 좀 싸게 들어가는 맛있게 해야 되지.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면 결국 또 빚더미에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높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GDP 대비로 지금 100%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건 높아도 제일 높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만에 있는 그 소위 전세 대출, 그것도 전세 부채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높아도 제일 높다. 근데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쓸 수가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이 키우기도 제일 힘들어요. 교육비 문제,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친 그 경쟁 문제, 더군다나 이것도 사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해도 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아이에게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밟게 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인 그 비용을 감당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집 사느라도 지금 빚냈는데 다시 또 아이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다.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는 일과 양육이 완전히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이게 제대로 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사실은 이제 대학까지 고등교육 받는 그 비율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인데 반대로 여성의 노동 참가율은 도리어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했는데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일과 그리고 결혼 다음 출산하는 그 두 가지를 선택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듣고 이 이야기를 좀 전파를 좀 해주십사 해서 제가 그런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전 영상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말씀 더 드리려고요. 또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이게 뭐 특례 보금자리로나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최근에 뭐 그런 공공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냥 임대주택으로 살다가 나중에 그거 갖다가 이제 분양받는 그러한 것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쟁적인 그 교육 환경을 정말 완화하는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써야 되고 사교육비도 확 줄여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왕이면 지금 혁명적인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또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4번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면 젊은 커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좀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데가 더 지금 아쉽다. 이거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라든가 안정적인 주택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지나친 사교육 문제, 지나친 교육비 문제 이걸 해결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플러스 알파로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이 남녀 간의 갈등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네 가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도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있는데 계속 이걸 왜 얘기 안 하느냐 당신은 이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이 여성과 남성 간의 이 젠더 갈등 이것 때문에 이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과 같이 뭐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남성은 남성대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한 가지 정말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실제 여러 가지 뭐 연구나 아니면 뭐 그런 조사, 설문조사 이렇게 할 때 빠뜨리고 있는 건데요. 취업의 연령이 우리나라 취업 연령이 너무 낮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요. 2년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1년 또 재수하는 비율도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한 절반 정도는 대학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해요. 그만큼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졸업을 해도 다시 또 1년 정도 취업 재수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플러스 남자는 또 2년 동안 군대까지 다녀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재수하고 또 취업 재수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 진학 재수하고 취업 재수하고 또 2년 군대 갔다 오고 그럼 4년이나 벌써 지나버렸잖아요. 최대. 또 거기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쉬어가지고 어학연수도 가고요. 뭐 또 아니면 또 아르바이트 하느라 또 쉬고 또 여러 가지 또 자기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 또 쉬기도 해요. 그래서 또 1년 또 그래서 한 5년 이렇게 굉장히 늦어요. 취업하는 연령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보면 취업 연령이 정말 거의 20대 초반에요. 22세, 23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서 바로 취업을 하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기간이 계속 있게 되니까 취업이 늦어지니까 당연히 결혼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출산도 늦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다.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 이게 빠르거든요. 이게 너무 늦은 거. 이것도 그래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재밌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조선일보에 실려 있는 건데 일찍 취직하는 것이 저출생 해법이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게 데니엘 튜터라고 하는 전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이 쓴 그러한 글인데 우리나라 자기가 볼 때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학위 있었는데 외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인턴십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스펙을 쌓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또 군복무 기간도 또 이렇게 한 2년 있어서 또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98년에 25세였는데 지금 31세로 높아졌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만큼 늦게 취업을 하니까 결혼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는 굉장히 빨리 하는데 이거 빨리 취업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외국인의 시각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참신한 이거 보통 사람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저도 계속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일반 다른 모임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제가 오늘 영상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취직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 외국인 시각인데요. 이것도 최근 기사예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찰스 걸트하트라고 하는 이 런던 정경대 정말 인구경제학의 대가 교수인데 이분이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그 기사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결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녀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한 사람 말고 결혼한 사람 또 결혼하고 이제 출산하게 되면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말 그 정산할 때 그때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뭐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감세를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자는데 결혼하고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세하는 정도 정책으로 부족하다. 아예 결혼 안 하면 아예 무자녀세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는 분도 결국 나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인구가 이제 완전히 이제 고령화가 되고 막 그럴 때 그분도 이 사회로부터 결국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고령임금도 여러 가지 연금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의료 서비스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될 때 그걸 세금을 누가 낼 겁니까? 결국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의 자식들이 결국 나중에 성장해서 일해가지고 결국 그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나는 뭐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정말 해보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 비상도 정말 이런 비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이러한 영상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